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일제시기 지역사에 대해 탐구하며 식민지 조선이 어떻게 차별을 당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역사는 중앙과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지역에 중심을 두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즉, 일제시기의 지역사는 중앙인 일제 식민 통치 권력과 대비되는 지역에 중심을 두는 역사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에 대해 살펴볼 때 일제시기의 중앙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중앙과 대비되는 지역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시기의 식민 통치자는 일원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중앙을 식민 본국, 즉 일본 정부로 인식할 때 조선 총독부는 중앙과 대비되는 지역으로서 인식될 수 있고, 실제로 조선 총독부와 일본 정부는 다른 식민 통치기구로 갈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즉, 일제시기의 중앙지방 관계에 있어 일본 제국 전체로 볼 때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식민 본국과 조선의 관계로 나타나고, 조선 내로 볼 때는 식민 통치권력과 조선 내 지역의 관계로 나타나는 등 식민 본국 조선 총독부 조선 내 지역으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구조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앙 지역의 다층적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일본 제국의 지역으로서의 조선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후 식민 통치권력과 조선 내 지역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으로서의 조선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 조선은 중앙인 일본 제국의 하나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은 일본 제국의 이해관계와 다른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본국과 지역적인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특수사정론은 본국과 식민지 조선 사이의 관계에 있어 조선 총독부나 기타 조선 내 여러 주체들의 이해 동원된 논리로서 지역으로서의 조선에 대해 알아보는 데 있어 필수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특수성론은 보통 식민 본국과 식민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논리로서 식민지의 이질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식민지를 식민 본국의 통치 원리로부터 이탈시키며 통치 주체로서 식민지 총독부의 독자성을 요구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특수성론은 시공간적 배경이나 주체에 따라 전혀 다른 주장으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특수성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시공간적 배경과 주체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민지 특수성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895년 일본이 식민지 대만을 얻게 되면서 이토 내각은 향후 식민지 통치의 기본 방침이 될 대만에서의 식민지 통치를 구상하게 되고, 식민지 통치를 위한 통치 기본법으로서 대만 법률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대만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대만에서의 내지 법률 및 명령 미시행과 대만 총익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대만 법률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내각은 대만에서의 저항 등 현실적 경험에 기초하여 대만의 인정과 풍속이 다른 인민에 대해 내지 법률과 명령을 시행할 수 없으며 이들의 저항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총독의 입법권이 필요하다는 식민지 특수사정론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의회의 비판은 식민지 특수사정론을 초월할 수 없었고, 의회는 내각이 주장하는 식민지 특수사정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후 1911년 조선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조선 총독에 대한 명령권 부여가 법률이 아닌 긴급칙령으로 이루어져 의회의 반발이 컸지만 결국 이번에도 식민지 특수사정론을 극복하지 못하고 조선 법률안을 통해 식민지 특수사정론을 법적으로 준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국 의원들의 비판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각과 총독부와 달리 제국 의원들의 식민지 경험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국 의원들의 비판은 결국 식민지 총독에 대한 부분적 통제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역시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고 본국인 일본 정부와의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 조선 특수성론을 내세웠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조선 특수성론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선 특수성론이 단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조선 특수성론에서의 조선이 무엇을 지칭하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조선 특수성론에서의 조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조선 특수성론은 조선인의 특수성론, 조선 통치의 특수성론,
조선 지역의 특수성론이라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조선인의 특수성론의 경우는 피지배 민족인 조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논리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1910년대에서 1920년대 중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초기 식민지 지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논리로 다수 활용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촌인들이 경제 형편이 어려워 구금형이나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선 대혁명을 실시한 것과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게 교육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본인이 6년 과정의 송학교를 다닌 것과 달리 조선인들은 4년 과정의 보통학교에 다니게 한 것 등이 있습니다. 1920년대 이후에는 내지 연장주의가 주창되며 조선인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약화됐지만 형사보상법, 국적법 등의 몇몇 법령과 제도에 있어 조선 총독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선인의 특수성론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시체제기가 되면서 전쟁이 가진 강제적 균일화와 획일화의 결과로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강조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이나 구별을 완화하는 방향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면서 조선인의 특수성론은 약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통치의 특수성론은 조선 총독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사용되었습니다. 1920년대 일본의 정당 내각이 출현하자 조선 총독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는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 사이 충돌을 초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지 연장주의를 추진하고자 하자 조선 총독부는 조선 통치 특수성론을 내세우며 이에 반대했습니다. 이후 식민지 감독관청으로 청무성이 신설됨에 따라 조선을 청무성이 소관에 속하게 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했는데 전직 조선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가 조선 특수성론을 내세워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청무 대신은 조선 총독에 대한 감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전시체제기에 들어서면서 전쟁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내외지 행정 일원화에 관한 법령이 통과되면서 내각은 조선 총독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이번에도 조선 통치의 특수성론을 내세우며 법령을 철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조선의 행정은 점차 중내지화되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지역의 특수성론은 주로 경제 부분에서 조선 지역의 저개발을 이유로 일본과 차별적인 조선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는데 특히 일본 정부가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중반에 경제공황 극복을 위해 조선의 일본과 같은 이론적 통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조선 총독부나 조선인, 제조 일본인 등의 조선 지역민의 조선 지역의 이익 확보를 위한 대응 논리로서 다수 활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 양상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선 지역의 특수성론 역시 그 갈등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전시 통제기에 들어섬에 따라 일본과 이론적인 통제하에 편입되는 전시 통제 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감에 따라 약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선 특수성론은 보편적인 일본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조선 특수성론은 조선인은 뒤처지거나 미개한 존재로서 문명인인 일본인과는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고 조선 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됐기에 동일한 정책이 시행될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 특수성론은 조선인에게나 일본 정부에게나 자신의 정책이 무엇이든 간에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로 이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선특수성론이 조선 총독부가 일본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 조선 지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논리로 기능할 때도 있었고 이에 대해 조선인들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조선인들에게 매우 불균형한 양날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에 걸쳐 일본 정부와 산업정책을 둘러싸고 조선의 지역적 이해를 주장하며 대립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황에 따른 본국 경제 충격과 모순을 완화시키기 위해 식민지를 활용하고 공황 극복 과정에서 경제블록을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지역이 경제블록 내의 위상을 놓고 경쟁, 갈등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총독부는 조선 지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본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가 식민 통치의 안정을 해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조선 총독부는 조선 지역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며 본국 정부와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통제 정책과 중요산업통제법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20년대 일본에서 농업공황이 발생해 미가가 폭락하자 일본 정부는 식민지미의 이입 급증이 미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식민지미 이익 통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총독부의 입장에서는 조선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기에 조선 지역의 특성론을 내세우며 일본의 미국 통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통제 정책 반대 운동은 조선 총독부뿐만 아니라 지주, 경제계, 심지어 조선인 언론까지도 참여한 지역적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미국 통제 정책 반대 운동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식량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조선의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했는데 그 결과 미가가 폭락했다고 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적 미국 통제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본 정부가 조선에서의 외국미와 잡곡의 수입을 제한하여 조선 내 미국 소비 증가를 유도해 간접적으로 조선미의 이출을 제한하고자 하자 조선 총독부는 외국미와 잡곡이 하층민의 대응 식량으로 사용되는 조선의 특수사정 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반대 논리는 모두 민족적인 것이 아닌 지역적인 것이었기에 대립구도 역시 식민본국과 조선이라는 지역을 기준으로 형성됐습니다. 미국 통제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식민지가 본국 사회에서 발생한 여러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고 완화시키는 공간으로 기능한 가운데 특히 경제 부분에서 식민지성이 지역적 차별과 억압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총독부는 본국 정부의 지역적 차별에 불만을 가지고 대립했습니다. 이는 식민 권력의 이중적 성격, 즉 본국의 요구에 부응해 식민지를 통치하면서도 식민지 내부의 다양한 요소들을 조율, 통합해 독자적 이해를 관철하고자 하는 모습이 총독부에서도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총독부와 일본 정부 간의 갈등은 총독부가 내세우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일본인 위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유력자들에게 있어 지역적 이해관계를 매개로 한 총독부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총독부와 일본 정부 간 갈등은 역설적으로 조선 내에서 일본 제국의 지배력을 일정 부분 강화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 중심의 경제구조가 한계를 보이자 조선 총독부는 조선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며 산업정책의 전환을 도모했다. 그 과정에서 중요산업통제법의 조선 시행에 관한 문제는 일본과 조선 간 핵심 사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에 대한 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중요산업통제법을 조선에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립은 제조선 독점 자본도 일본과 같은 수준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일본 측과 조선 특수성을 통해 제조선 독점 자본의 식민지 초과 이윤을 보장하고 독점 자본 및 그 기반을 식민지 지배의 한 축으로 활용하려는 조선 측의 지역적 대립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조선 공업화 정책의 중점이 일본 자본의 유지에 있는데 중요산업통제법의 시행은 일본 자본의 유지에 장애가 되는 조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내지본위의 정책이라는 점, 중요산업통제법의 조선 적용이 초기 단계에 불과한 조선 공업화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중요산업통제법의 조선 적용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특수성과 관련해 미국 통제 문제와 중요산업통제법 문제는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 통제 정책의 경우 일본과 식민지의 차별 대우를 비난하며 동일한 정책을 요구한 반면 중요산업통제법의 경우에는 일본과 동일한 일원적 통제가 아닌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조선에서 농업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반면 공업은 시작 단계로 정책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조선 총독부는 사안과 분야에 따라 특수화와 동일화 논리 중 조선 지역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 경제정책의 목적은 통치구역인 조선의 지역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지역 거주민 이익을 보장해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에 대해 살펴보며 식민 통치권력과 조선 내 지역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 사이토 마코토가 총독으로 재임명되며 지방제도 재개정을 추진하여 1930년 11월과 12월에 지방제도 재개정안이 공포되게 됩니다. 지방제도 재개정의 주요 내용은 도읍면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자문기관이었던 지방의회를 결의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표면적으로는 식민지 통치 방식이 관치에서 자치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행정수장이었고 그 권한 역시 막강했으며 지방행정의 수장이 입법권을 장악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관치가 더욱 강화되어 자치에 근접했다 하긴 어려웠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도의 입법안, 예결산 등 도회 의결 사항이 많아 보였지만 당국의 의견에 반하는 도회 의결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도지사가 여러 가지 규정을 이용해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선거제도도 일본인에게 유리하게 하여 일본인의 도의원 비율은 유권자 비율에 비해 크게 높았습니다. 결국 도의는 조리나 규칙을 설정, 개폐할 수 있는 이른바 입법권한이 없었고 자체적인 의안을 제기할 수 있는 발안 권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결행위도 일제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통과 의례에 불과해 도회는 도의 결정을 사후 수행하는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도회에게 도의 공익에 관한 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했지만 이는 도의 의안과 달리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지 못했고 단지 도종의 참고로 받아들여지는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강력해진 통치권한과 엄격한 감독 규정으로 자치가 사실상 무색해지는 한계가 뚜렷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회는 불완전하나마 민의를 청취하는 과정으로 기능하였으며 도당국의 답변과 입장을 통해 총독 정치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회에서 민족, 도농, 산업별 차별 절폐와 균등을 요구하는 등 긴장과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 도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도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도시와 농촌 간의 도세 불균등성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도세가 증진되는 가운데 도시와 농촌 간 세율이 크게 불균등하다는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도는 조세 불균등 해소가 이상적 원칙이라 하면서도 특수사정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여기서 특수사정은 그 지역의 재해 복구, 대응 자금을 지역에서 염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식민지 조선의 문제를 일개 지방의 문제로 전환하면서 지방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구조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농 간 불균형의 이면에는 민족 간 계급 간 불균형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식민지배의 성격이 도회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폭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조선인 의원 중심으로 조선에서의 교육 수준을 일본 수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며 제국과 식민지 간, 도내 민족 간, 도농 간, 산업 간의 교육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의 확충과 의무 교육 제도의 실현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균등성은 해소되지 못했지만 도회에서 식민지 교육의 불균등성이 폭로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930년대 경남, 특히 낙동강 본류와 지류를 둘러싼 지역에서 풍수해와 한파의 연쇄로 농산어촌의 피폐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재해복구와 농산어촌 구제, 그리고 대비책에 대한 논의가 경남도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도회 의원들은 대홍수해로 인한 이재민과 농촌 구제 사업 연장을 주장하면서 조선 총독부가 추진한 낙동강 1전식 공사를 대소의 원인으로 지목해 이에 대한 조선 총독부의 배상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관민합동조사회 설치, 이재민 구제 등 5개의 요구사항을 제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도회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국민구제 사업이 국비 5할의 보조를 받아 시행됐고 낙동강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낙동강 유역 사방 사업이 국비 6할의 보조를 받아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재해의 주요 원인이 조선 총독부의 공사였고 낙동강 사방 사업도 총독부 관리하에 진행되는 사업이었던 점에서 도비와 부역의 5할을 차지한다는 것은 중앙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재해 복구 대비책을 지방 문제로 전가해 지방의 인적, 물적 자원을 착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재해로 피해 입은 농민들이 부역에 동원돼 이중 과세로 고통받자 조선인 의원들은 부역 철폐를 요구했지만 도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재해복구 과정을 통해 재해의 원인이 식민지 개발 사업에 있었다는 점과 식민지 문제 지방 문제로의 전환이 즉 차원의 착취로 이어졌다는 점, 조선인의 부역을 통한 불평등한 과세가 계속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세나 재해 대응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제도 재개정을 통해 총독부는 지방 문제에 대해 회피, 무시하며 지역 문제는 지역 자체 자산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회는 일제의 획일적 지배 심화 과정의 일부였기에 평등이나 해방으로 나갈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졌지만 식민 통치의 불평등을 부각시키는 정치적 장애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맺은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시기의 중앙과 지역은 본국 정부와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와 지방이라는 다층적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지역은 지역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주장하기 위해 특수성과 동일화 중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논리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 지방을 여러 모순과 무죄를 해결하고 완화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지역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차별과 억압에 대해 조선 총독부는 상대적인 독립성을 무기로 삼아 일정 부분 조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었으나 조선 내에서는 지방의회가 식민지배의 불평등을 폭로하는 수준에 그침에 따라 조선 내 지방의 이해관계는 거의 반영되지 못하였다. 결국 일제 시기 조선인들은 본국의 식민지에 대한 지역적 차별, 식민 권력의 지방에 대한 지역적 차별이라는 이중적인 지역적 차별 아래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